나를 향한 숨겨진 눈에 일상을 도둑맞고 헤어나올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갇히게 된 충격 실화. 첫 번째 이야기. 22살 대학 졸업 후였어요.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때였죠. 예전에 강아지를 돌봐줬던 분이 이웃집 친구를 소개해줬는데 그 친구가 바로 크레이그라는 남자였어요. 어느 날 오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간 여행을 갈 건데 맥스라는 이름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맥스는 불안이 많은 아이라 누군가 집에 머물러 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사례비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틀 뒤 그를 만났어요. 40대 후반의 훤칠한 키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첫 인상은 평범했죠. 조금 지나치게 친절했지만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의 집은 마을 외곽의 숲속에 있었는데 낡았지만 깨끗했고 베이지색 카펫과 꽃무늬 커튼이 2000년대 초반 분위기를 풍겼어요. 크레이그는 맥스를 산책시키는 방법, 여분의 열쇠, 위치, 제가 사용해도 되는 냉장고 음식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줬어요. 1층 거실 바로 옆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지내면 된다고 했죠.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이틀은 평범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맥스와 저녁 산책을 하고 맥스는 제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잠들었죠. 문제는 셋째 날 밤에 벌어졌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침대 맞은편 서랍장 위에 디지털 알람 시계가 하나 있었죠. 방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혼자만 새 것처럼 보였어요. 검은색 플라스틱에 파란색 LED 숫자가 선명했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계를 더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아마 스탠드 불빛이 반사되어서 그랬나 봐요. 가까이 다가가자 숫자 위에 작고 완벽하게 동그란 검은 점이 보였어요. 처음엔 센서인가 싶었지만 각도를 보니 침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숨겨진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시계를 들어 올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고 작은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시계를 제 쪽으로 돌려 검은 점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때였어요. 문가에 누워있던 맥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끙끙거리기 시작했죠. 집안 깊숙한 곳, 현관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크레이그는 일요일에나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수요일 밤이었거든요. 저는 시계를 든 채 얼어붙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이어서 복도 카펫 위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빨리 시계를 제자리에 놓고 문으로 다가가 잠갔어요.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죠. 그때 크레이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그러니 문 좀 열어줄 수 있나요? 차분했지만 약간 숨이 가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잠시 후 그는 그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강아지용 모션 센서일 뿐이니 놀라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문에서 멀어졌어요. 그는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제가 반응이 없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가득 찼어요. 그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죠. 맥스가 짖고 문에 달려들자 그는 더 격앙된 소리를 냈어요. 창밖을 보니 땅과 가까워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 잠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 잠금 장치를 더듬거렸고 3번이나 실패한 후에야 겨우 열 수 있었어요. 뒤에서는 크레이그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문 안 열면 내가 열쇠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우리 집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더 들을 것도 없었죠.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비집고 나갔어요. 밖으로 떨어져 잔디밭에 몸을 숨겼죠. 맥스는 제 뒤를 따라와 창문턱에 매달렸지만 결국 포기하고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옆마당과 자갈길을 가로질러 도로까지 달렸어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으로 15분 거리에 사시는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가 도착했을 때 저는 우체통 뒤에 숨어 있었어요. 크레이그의 집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그날 밤은 엄마 집에서 보냈죠. 다음 날 아침 크레이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는 카메라 영상이나 장치 같은 물리적 증거가 없어서 고발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설령 그게 숨겨진 카메라라 할지라도 크레이그가 강아지용 모션 센서였다고 주장하면 제 말만으로는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다시 돌아가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혼자 가는 것을 강력히 만류했고 그를 다시 만날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아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3일간 일한 돈도 받지 못했죠. 저를 소개해준 분도 제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죠. 몇 주 동안 저는 방 안에서 카메라 렌즈가 저를 지켜보는 악몽을 꿨어요. 그 이후로 제 아파트에 있는 모든 시계, 화재 경보기, 액자를 의심하게 되었죠. 여전히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한 집에서 제가 작은 렌즈를 들여다볼 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카메라를 통해 저를 계속 지켜보면서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엠마와 저는 그녀의 언니를 보러 차로 3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9월 말에 공유 숙소를 예약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평점도 좋고 사진도 아늑해 보였거든요. 오래된 2층 집의 넓은 현관, 따뜻한 조명, 그리고 딱 한 가지 신경 쓰지 않았던 문구, 지하실 창고는 출입 금지라는 말이 있었죠. 주인이 개인 물건을 보관하려고 특정 공간을 잠가두는 건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날 해질녘에 도착했을 때 집은 사진보다 훨씬 낡아 보였고 주변에는 집이 한 채밖에 없었죠. 어두운 숲과 좁은 길만 보이는 풍경에 문득 불안해졌어요. 호스트인 알라는 우리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현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50대 후반의 훤칠한 키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였고 얇은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셔츠는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왠지 모르게 공허했죠.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집을 안내할 때는 묘한 딱딱함이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났는데 촛불 냄새 같았지만 촛불은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큰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고 주방은 깨끗했지만 역시 오래된 느낌이었죠. 2층 침실에는 큰 침대와 거울이 달린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오자 알라는 주방 옆에 있는 문에 멈춰 섰어요. 그는 문에 달린 커다란 자물쇠를 툭툭 치며 명령조로 말했어요. 이 문은 항상 잠겨 있을 겁니다. 제 개인 물건이 있는 곳이니 절대 내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웃지 않았어요. 그저 욕실 수건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는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앞문으로 나갔죠. 그가 떠나자 엠마와 저는 짐을 풀고 차를 마셨어요. 현관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데 주변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정쯤 아래층에서 둔탁한 쿵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조용해져서 그냥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에서 아침을 먹고 엠마의 언니와 점심을 먹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죠.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침실을 나섰는데 지하실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5초 정도 계속되다가 멈췄고 다시 시작되었죠. 알란이 온 건가 생각했지만 그는 여행 내내 오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침실로 들어가 엠마에게 속삭였어요. 혹시 깨어있어? 엠마는 깨어있다고 했고 그 소리를 같이 들었다고 했죠. 우리는 30분 정도 더 깨어 있었지만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밤은 더 심했어요. 새벽 2시 30분쯤 이번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서너 발자국 걷다가 멈추고 다시 세 발자국 걷는 시기였죠. 그가 발소리를 멈출 때마다 마치 누군가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았어요. 엠마는 발소리 사이사이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소리를 낼까봐 움직일 수 없었죠. 우리는 아침이 될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셋째 날 아침, 집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관광을 하고 돌아왔지만 집에는 왠지 모를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죠. 저는 낮에 지하실 문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곰팡이 냄새와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소음은 자정쯤부터 시작됐죠. 먼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1시간 내내 계속되었죠. 엠마는 침대에 누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기 전에 엠마가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침대 위 화재 경보기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침대에 올라가 가까이 보니 작은 검은 점이 보였어요. 주변 플라스틱보다 훨씬 반짝였죠.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어요. 의자를 가져와 경보기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배터리식 카메라가 있었어요.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엠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방을 더 뒤져봤고 서랍장 거울 근처 벽에 또 다른 작은 렌즈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둘 다 침대를 향하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짐을 대충 가방에 쑤셔 넣고 호스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갔죠. 그곳에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관 2명이 우리를 만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이상한 소리, 카메라, 잠긴 지하실까지요. 경찰은 우리를 따라 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경찰은 우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카메라, 메모리 카드, 녹음 장비 등등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그들은 우리에게 진술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실에서 들은 소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는 지하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경찰에게 그 문이 원래 잠겨 있었고 호스트가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경찰은 지하실로 내려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잠시 후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뭔가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게 되었죠. 경찰관이 우리를 아래로 불렀고 이 사람이 호스트가 맞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본 것은 옷장 속에 숨어있는 알란이었죠. 그 옷장 안에는 모니터가 있었는데 아마도 침실을 촬영한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경찰은 이것도 압수했죠.
알라는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어요. 이 사건은 저와 엠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제 이름은 조예요. 이 일은 일주일 전쯤에 있었어요. 저는 룸메이트 에릭과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사 오기 전에는 서로를 몰랐고 홈스테이를 하다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데다 약간 어리숙해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친한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제때 월세를 내고 집을 어지럽히지 않을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괜찮았어요.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사무직이고 그는 야간 근무를 하는 창고 직원이어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그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보통 이미 출근한 상태였죠. 일주일에 한두 번 주방이나 거실에서 잠깐 마주쳐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특별할 것 없었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늦게 집에 왔는데 옷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저는 보통 옷장 문을 닫아두거든요. 제가 실수로 열어뒀나 싶어 그냥 넘겼어요. 며칠 뒤에는 제 책상 의자가 침대 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었죠. 저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데 말이에요. 역시나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다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청소를 하다가 창가에 있는 선반을 닦았어요. 그때 저는 그것을 발견했죠. 천장과 벽이 만나는 구석에 작은 검은 점이 있었어요. 처음엔 나사나 벽의 작은 구멍인가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침대를 똑바로 겨냥하고 있는 작은 무선 카메라였죠. 떨리는 손으로 벽에서 떼어냈는데 접착제 조각으로 대충 붙여져 있었어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었지만 카드는 없었죠. 저는 카메라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죠.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심지어 여자친구와 함께 보냈던 밤들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에릭밖에 없었죠. 다행히 그는 그날 집에 없었어요. 그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아파트는 조용했죠. 저는 복도에 서서 그의 방문을 쳐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저는 천천히 방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어요. 그의 방에서는 오래된 음식과 빨래 냄새가 났어요.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고 대낮인데도 방은 어두컴컴했죠. 침대는 정돈되지 않았고 책상은 서류, 뜯지 않은 우편물, 동전 등으로 지저분했어요. 저는 다른 카메라나 녹화 파일을 찾으려고 방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죠. 그냥 지저분한 방일 뿐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불안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저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카메라를 양말 밑에 깔아 제 협탁 서랍에 숨겨뒀죠. 만약 그가 카메라를 찾으러 온다면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밤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지만 아무런 낌새가 없자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밤, 저는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왜 깼는지 몰랐지만 소리가 들렸죠. 나무가 스치는 소리. 그것은 제 옆 협탁 서랍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살짝 뜨고 자는 척했어요.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에릭이었죠.
그는 제 방에 서서 제가 카메라를 숨겨둔 협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죠.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가 들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그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완전히 멈춰서서 가만히 있었죠. 천천히 그는 고개를 제 침대 쪽으로 돌렸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잠시 동안은 제가 깨어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가 입을 열었어요. 깨어 있는 거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죠.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카메라 어디에 뒀어?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왜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따져 물었죠.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제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죠. 그가 침대를 향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게 얼마나 역겹고 소름 끼치는 짓인지 말해줬죠. 그는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소리 질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죠. 그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집주인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죠. 두려움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랍을 확 열어 카메라를 꺼내 들고는 이게 증거야. 절대 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방을 뛰쳐나와 부엌으로 가서 카메라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부서졌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그에게 다시는 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일 집주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죠. 에릭은 주먹을 꽉 쥔 채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가 제 방으로 다시 올까봐 두려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아파트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깜짝 놀랐어요. 해가 뜨자마자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카메라는 사라져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죠. 에릭은 여전히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그의 시선은 소름 끼치죠. 마치 제가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가 왜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그가 정말로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는지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울 때마다 제 주위에 더 많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에 말이죠. 지난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1분 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가 문 앞에 서 있는 압력 때문에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2분 정도 소름 끼치게 서 있다가 발소리를 내며 멀어졌어요. 저는 이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로 그를 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죠. 카메라 사진을 찍거나 그와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저에게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행운을 빌어주세요.